융합은 오늘날 화두입니다. 화두라는 것은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말과 같아서 모든 사람이 풀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풀면 시대가 해결됩니다. 시대가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알파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공지능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면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로보틱스, 바이오닉스 이런 인포맥티스 다양한 융합 학문들이 성과를 올리면 단순히 학문의 지식이 발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시대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의학이 어떤 성과를 내면 그건 학문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류 자체의 생명 현상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는 거죠. 융합이 화두라는 말의 의미는 기존의 학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해진 겁니다. 2010년에 나온 이 글은 주로 2006년, 2007년, 2005년 이때의 그 출판물들을 가지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융합 논의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융합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박만준 동의대 교수의 지식의 융합과 마음의 문제라는 논문을 통해서 과연 융합이 어떤 식으로 우리 학계에 문제를 일으켰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74쪽으로 가시면 왜 지식의 융합인가? 제가 논문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 가르칠 때는 첫 문장은 이 글의 목적은 이라고 시작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초심자에게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목적은 그 글을 쓴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어떤 문제를 물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물었는지, 또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글에서 내가 내세우고자 하는 바, 결론 또는 주장이 무엇인지. 좀 더 부연한다면 이러한 주장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지, 기여도는 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순서로, 그러니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은 아주 길어서 서론이라는 것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학술지 저널에 실리는 논문에는 서론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첫 문장이 좀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학문의 경계에 대한 사유가 활발하다. 이게 뜬금없습니다. 이 글이 과연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밝혀주는 것이 독자에게는, 읽음이에게는 아마 친절한 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글의 의미는 알고 있어요. 경계, 융합적 사유, 경계를 넘는다라는 것이 그 당시 2010년도 당시의 화두였기 때문에 첫 문장을 이렇게 뽑아낸 거죠. 이런 걸 레토릭, 수사학적인 글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심자에게는 이 글의 목적은 이라고 시작을 하도록 요구를 하지만은 그 뒤에 전문가에게는 마음 내키는 대로 써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의 경계, 학문 우리가 계속 논의해왔던 게 학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학문, 알매 짜임새. 알매 짜임새. 그럼 쉽네요. 알매 짜임새가 경계가 있나요, 없나요?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수학은 어디까지 짜일 수 있나요? 수학적 알미라는 것은 경계가 어디까지일까요? 물리학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도덕으로 넘어올 수 있을까요? 수학적 알매의 경계가 영토라고 합시다. 수학적 알매 영토가 도덕이라든지 또는 조각 이런 데로 넘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물음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각을 할 때도 수학적인 알미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덕에도. 동물은 도덕적일까요? 사자는 도덕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는 도덕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사람만이 도덕적일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침팬지, 유인원들도 일정 수준 도덕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만이 도덕적이진 않다면 어디까지 도덕적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겠네요. 그걸 위해서 우린 신경을 연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뇌, 뇌를 연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생태를 연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일 뇌를 연구한다면 뇌에서 밝혀낸 그런 정보들을 뭘로 처리할까요? 그럼 컴퓨터로 처리할 테고, 그럼 전산학과 같은 정보 처리학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정보 처리학은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덕의 문제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수학적인 알미 짜일 수가 있다. 이렇게 뭔가 경계를 가로지르거나 넘나드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어떠한 암도 그것만의 고유한 영역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고 다른 영역으로 넘나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학문의 경계에 대한 생각입니다. 경계가 있기도 하지만 넘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있지만 우리 집에는 대문이 있는 거죠. 또는 담을 허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가 있으면서도 없는 것이 될 테고요. 어느 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허물고 이제 경계가 아닌 경계를 넘나드는, 경계를 넘어서는 이런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가 이제 경계에 넘나드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한국에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죠. 칸막이, 또는 전문화, 또는 고유화,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분과학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반대 개념을 삼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들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경계를 넘나들라고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적어도 현실, 알매 차원에서는 자기가 넘나들기 싫다고 해가지고 암도 그런 것이냐? 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은 끊임없이 넘나들어 왔고, 이거는 현재만의 문제는 아니네요. 75쪽으로 가면 프리츠호프 카프라의 그 유명한 생명의 그물, 지금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만은 삶이란 뜻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태계의 의미도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카프라가 이 책에서 새로운 종합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때 세 개의 차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종합이라는 것은 그 세 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패턴. 패턴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본이란 뜻입니다. 본. 틀이란 뜻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옷을 만들 때 먼저 우리가 짜는 것이 본이죠. 그 본에 맞춰서 옷감을 재단, 마름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것은 옷감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료, 재료이고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형태, 옷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름질, 재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패턴이다, 본이다. 그러면 이 본만 가지면 어떤 옷감을 가지고 오든지 우리는 원하는 형태의 옷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본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알미든지 간에 그 안에 이제 집어 넣으면 그런 종류의 알미 생겨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구조인데요. structure라는 것은 얽힌다 이런 뜻입니다. 얽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얼개가 되겠네요. 뭐 우리 삼태기 이런 걸 짤 때, 무엇인가를 짤 때 이제 뭐 그 비계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어떤 것을 짤 때 뼈대가 되는 거, 이것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라는 것을 얼개라는 말로 바꿔놓으면은 얼개는 쭉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얼개와 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어서 구조는 좀 변형이 쉬운 어떤 형태를 나타내고 있군요. 그다음에 과정이라는 거, 프로세스, 이건 생물학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진화의 과정을 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화로부터, 단순한 구조로부터 복잡해지더라. 복잡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종합을 이뤄냈습니다. 종합이라는 것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생물 영역에서는 첫 번째는 본이 생기더라. 우리 뇌에서도 지금 패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턴이 짜이고 패턴과 패턴끼리 또 어떤 얽히고 설켜서 더 큰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구조가 단순성으로부터 복잡성으로 진화해 가더라. 과정이네요. 이렇게 해서 생명의 그물이 짜인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 다음 단락 가면 이제 에드워드 윌슨이 나오는데요. 75년에 책이 나왔네요. 재미난 그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회생물학, 소시오바이올로지. 재미난 제목입니다. 생물은 생명체에게 붙여야 되는데 소시오, 사회에다 붙였어요. 모여살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 모여살이, 벌도 모여살이를 하고 식물도 모여살이를 하고 사람도 모여살이를 하는데 이런 모여살이의 바이올로지, 비오스라는 건 지금 여기서는 생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러지 하면은 말하기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생물학이라는 것은 생물에 대해서 말하기 정도가 됩니다. 또는 뭐 말할 줄 알기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럼 사회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생물처럼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윌슨이 말하려고 하는 바 밑에 두 번째 줄,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뭐 상당히 이제 강력한 발언인데요. 우리가 물리학을 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것인가요? 나노 물리학은 정말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 모든 알문 결국 사람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요거는 제가 이제 알매 그 물음이나 알매 그 얼개를 강조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관계는 됩니다. 왜 관계가 되냐면 왜 묻는지에선 사람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묻느냐, 또 누가 묻느냐, 전부 사람이 하는 일들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물음이나 알매는 물음거리와 알거리라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노 물리학을 한다면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사람이 수행되고 사람에게 불리하면 안 할 수도 있겠죠. 나노 물리학이 저는 굉장히 위험한 학문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나노 물리학이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 그만둬야죠. 뭐 그런 과학자 집단이 있다면 그들을 사실은 금지시키는 사회적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발상 자체는 누가 결정하는지 이런 것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인류의 멸절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학문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반론이 가능합니다. 수소폭탄 만드는 거 왜 그러면은 금지시키지 않았을까요?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위험한 학문은 우리가 스스로 금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위험이 결국은 사람 자신을 아는데 기여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어떤 학문이 위험한 학문이라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원자 물리학이 왜 위험했습니까? 결국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니에요? 또 방사능 물질 같은 걸 이제 우리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알고도 그러한 물리학들을 우리가 용인해 왔다면은 결국 이렇게 말을 해야 되네요. 그런 학문들은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들이 결코 아니었다. 그러니까 윌슨의 이 말은 좀 지나친 주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윌슨은 자기 생물학자이다 보니까 개미 연구를, 페로몬 연구를 한 사람이잖아요. 76쪽에 그 인용 부분이 있습니다. 인용 부분에 뭐 뒷부분 정도. 자,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뭐 창조론이 들어설 자리는 전혀 없죠. 진화의 산물이므로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사람 형태가 꼴이 갖춰졌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쭉 생물학적인 안정성 위에서 유지해 간다면 뭐 인류가 상당히 이제 지속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다음 문장들입니다. 만일 잔머리를 굴려, 좀 이상하죠? 약간 비하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의 유전적 본성을 포기해 버린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유기체로 우리를 대체시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논의를 따라오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이보그가 된다든지 기계와 결합한다든지 또는 이제 바이오닉스와 같은 방식으로 인류의 그 몸을 이제 개선시키다든지 enhanced body와 같은 이제 몸을 강화 신체를 이제 만들어낸다든지 기술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인간을 리디자인, 재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진보란 이름 아래 도덕, 예술, 가치를 내동댕이 친다면 우리 아마 위험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자, 그러면 이제 윌슨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학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향. 이런 거 도덕, 예술, 가치 이런 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77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이제 왓슨과 크릭 얘기를 하고 있죠. 생물학자인 왓슨, 물리학자인 크릭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했죠. 뭐 그 이전에도 DNA의 구조가 이렇게 뭐 꼬여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발견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이 둘이 어떻게 이렇게 발견하게 됐을까?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것인데요. 융합을 통해서 이런 획기적인 발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각주 12번에 맨 밑에 문장을 보면은 최근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좀 더 크고 복잡한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자, 그러면 생태계라는 것이 저는 이제 문명 독식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생태계 안에 우뚝선 하나의 종이 있습니다. 사피엔스란 종이 있죠.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뭐 사람 가운데도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종이 있고 우리 현재 종 안에도 호모 네안데르탈리아니스, 네안데르탈인 후에도 있고 또 난장이, 우리 인도네시아 자바섬인가 거기서 발견된 난장이족의 후에도 있고 또 뭐 다양한 인종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어쨌든 사피엔스로 좀 단일화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피엔스가 이렇게 전 지구를 장악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다른 경쟁 호모 인종을 학살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배자가 된 거죠. 근데 그들이 지배자가 된 뒤에도 코끼리니 사자니 이런 거에서는 포식자로서 도망 다녀야 됐던 거죠. 하지만 이제 8만 년 전부터 이제 말을 하면서 말을 만들어 쓰고 또 이제 글자도 만들어 쓰면서 문명이라는 것을 이제 창안하게 됐고 불을 도구를 그리고 이제 이런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모여살이 그다음에 제도 분업 농업 또 그 뒤에 이제 수많은 혁명들 이런 농업혁명이라든지 산업혁명들을 통해 가지고 뭐 과학혁명 지금은 이제 정보혁명 이런 혁명들을 통해 가지고 문명화의 길을 걸어왔죠. 이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문명화의 길은 다른 어떠한 생명체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라는 이 종은 사피엔스라는 이 종은 유일하게도 문명이라는 이 우월한 힘을 바탕으로 모든 종을 제압을 하고 이제 독식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문명 독식이라고 쓰는데요. 그러니까 사자도 스스로의 문명을 만들지 못하는 한 생태계 안에서 인간종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종도 인간종과 경쟁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총균세라는 책에 보면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에 보면 균이 있죠. 균은 스스로 문명화는 이루지 않았지만 인간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더 우리가 현미경도 발견하고 또 균에 대한 처리 기술들이 발달되면서 의학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또 뭐 세균도 배양할 수 있고 세균에 대한 통제력이 이제 강화됐죠. 그러면서 균에 의한 인간의 멸종이 사실 그렇게 위험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인간은 이제 우월한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인간종의 그 성공 이면에는 문명이라는 것이 깔려 있고 그 문명이라는 것이 다른 생태계랑 비교해 봤을 때 완전 인공적인 그러니까 생각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면 융합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종류의 또 다른 이제 융합혁명이란 말도 지금 쓰기 시작했는데요. 융합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지식 생태계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인류는 인류 자신만이 유일한 위험이 되는 말이 좀 이해가 됐나요? 스스로에게 스스로 어떤 위험을 이제 줄 수 있는 단일종으로서 이제 커다란 실존의 위기를 사실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것이 이렇게 문명과 결합되면서 또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인간 자신이 생명체니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생명의 그물을 넘어서서 문명의 그물 그리고 이제 문명을 넘어서는 우주까지도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모든 것이 포괄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고 복잡한 네트워크라는 것은 네트워크는 이제 그물 짓기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하는데요. 그물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짜 나가는 것이죠. 그물은 뭐 긋고 긋는 거죠. 그어 나가는 것인데 3차원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원적 또는 이제 시간도 들어가고 뭐 차원을 넓힐 수 있고 5차원, 6차원 뭐 넓힐 수 있겠네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 전체가 그물과 같은 겁니다. 입체 그물이라고 저는 쓰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몸피죠, 몸피. 그러니까 몸피 그물이 있습니다. 이 그물 안에 우리가 살아가죠. 공간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역사도 있고 다른 생태계와 접목되기도 하고 문화와 연결되기도 하고 이러한 끊임없는 소통 구조를 가지면서도 그 안에 고치처럼 자기만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가는
이런 그물짓기를 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이제 오늘 하나의 화두가 됐고,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은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융합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 융합을 못 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만들어낸다면 뭐 50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그러죠, 지금. 2030년까지. 그것도 이제 사라지는 게 아주 되게 뭐랄까, 이제 지적 수준이 높은 쪽이에요. 말하자면은 판사, 뭐 검사, 변호사, 의사. 교사는 안 사라지더라고요. 교수니 교사들은 안 사라지고, 다음에 일본에서 이번에 그 AI가 이제 소설을 써서 당선이 됐잖아요. 이거는 이미 미국에 다 있었어요. 경영학 논문을 썼는데 저널에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AI라는 이러한 두뇌는 인간과 섞여 살아도 인간은 구별을 못 해내거나 아마 더 뛰어난 지적 생명체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2030년으로 예견한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멀리 예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미래입니다. 왓슨이라는 이제 치료 의료 프로그램 인공지능은요, 상용화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다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냥 접속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서 딱 해가지고 왓슨이 다 검진하면은 치료까지도 이제 로봇이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의사가 거의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세계가 오면 우린 경제가 붕괴되겠네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공지능은 소비를 안 해요. 소비가 돼야 뭐 물건도 만들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얘는 맨날 일만 하고 엄청난 일을 빠르게 하면서 소비는 안 해. 그러니까 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않습니다. 효율성에는 기여하는데 생산에는 기여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왓슨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면 그 옆에 이제 연관된 직종들이 막 생겨나지 않겠어요? 우리 컴퓨터 만들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져도 인간의 일자리는 줄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저는 후자 쪽에 베팅을 합니다. 그건 분명할 겁니다. 사람이 바보가 아니야. 인공지능에게 일자리 다 넘겨주고 그럼 우린 놀면 되잖아. 사람은 놀면 되거든요. 문화 콘텐츠 하면 되거든. 뭐 이번에 보니까 디즈니가 이제 중국에 상륙을 하잖아요, 그죠? 뭐 거기 들어가는 돈이 몇 조 원이 들어가요 지금? 건설 비용만 거의 뭐 7조 원? 아무튼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중국이 시장이 넓지만 홍콩 같은 경우 지금은 디즈니의 적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규모가 크지만 이 엄청난 규모의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나와도 안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식당 안 망하죠. 관광 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유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이고 그럼 우리 그쪽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 우주 관광하면 되는 겁니다. 심해 관광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해주면 그쪽에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데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옮겨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를 빨리 옮겨 타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내가 보기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뭐 그 국제은행 아니 뭐 세계은행에서도 다 이미 예견했는데 아마 인공지능 나오면 가장 먼저 그 상용화할 나라 1순위 한국이야. 그럼 이 순발력을 활용해 나라도 조만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옮겨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술 격차가 크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격차가 큽니다. 그러면 일부는 옮겨 타지만 일부는 다 탈락해요. 그럼 뭐 이 격차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기겠죠. 융합은 지금 시대 견인차가 됐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안 하면 경제는 몰락하게 될 겁니다. 주식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당연히 다 인공지능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제 뭐 언제였나요? 2015년 뭐 10월 달인가 언젠가 한번 갑자기 그냥 미국 그 다우지수가 그냥 촥 9%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인공지능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런 재앙이 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는 다시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운명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융합은 기회이자 우리에게는 위험을 가져다 주는, 이걸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건 정보 격차라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게요. 인간 자신, 사람의 몸, 사람의 정신, 마음, 삶, 사회 구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도도 높고 스트레스도 클 것이라고 보고, 이런 격차에 의한 탈락, 뒤처지는 사람들의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기란 말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자, 78쪽으로 가면은 이러한 융합에 대한 요구가 현재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냐, 아니면은 과거에도 있었냐. 이제 윌슨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윌슨의 말대로 과학과 인문학을 연결하려는 노력은 인간 지성의 가장 위대한 모험이었다. 이제 지성이란 말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지성은 가려낼 줄 알기, 가려내기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참거짓, 이런 가려내는 거, 이게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알지자를 쓰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성은 좀 제한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지성인 그러면 정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서 저 사람 인텔리전스야. 그러면은 어떤 정치 세력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려낼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물론 우리가 지성이란 말 속에 그걸 담아놨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지성은 그런 가려내기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과학과 인문학, 과학이라는 건 그냥 알미란 뜻입니다. 번역을 잘못했죠. 그냥 과학은 알미란 뜻입니다. 인문학은 휴메니티니까 사람다움이네요. 이런 개떡 같은 번역어들이 어디 있습니까? 암과 사람다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은 보편적인 거네요. 무엇이든 알미될 수 있습니다. 개미에 관한 것이든 또는 뭐 나무에 관한 것이든 다 알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다움은 전혀 다른 문제이네요. 그러면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시나요? 암과 사람다움, 이것을 우리가 분리해 왔죠. 사람다움은 그거는 과학과 다른 거야. 아는 문제가 달라. 근데 공자님도 이미 지행합의를 강조하지 않으셨나요? 안다는 거. 자, 가난한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를 아는 거, 우리 지진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러면 사람다운 삶에 도움이 안 되나요? 화산. 그런데 어떤 하나의 알을 얻었다면, 바다에 대한 알을 얻었다면, 또 사막에 대한 기후에 관한 이런 알을 얻었다면, 그런 일궈냈다면 과연 그것이 사람다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병에 대한 알을 알고 있다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이고요. 인간 정신에 관한 이런 흔히 말하는 정신병리학적인 알을 갖고 있다면 한 사람의 정신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자라는 과정을 알고 있다면, 또는 태아의 그 형성 과정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과 사람다움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과학과 인문학 이렇게 해놔 버리니까
뭐 완전 무슨 선이 있는 것 같아. 칸막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의 문제다. 실제 삶에서는 그런 벽도 없고 칸막이도 없고 경계도 없는 거죠. 조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알미 곧바로 그 사람의 삶에 스며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뗄려야 뗄 수 없는 거죠. 수학자라는 어떻게 삽니까? 딱 보면 수학자잖아. 그 사람은 수학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외대의 특징이 그거죠, 그죠? 우리 때는 더 심했었는데, 딱 보면은, 불어과, 독일어과, 영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아랍어과, 인도어과. 겉모습만 보고 무슨 과인지 다 맞췄어요. 왜? 다 드러나니까. 요즘 이제 제가 잘 못 맞추겠는데, 2012년? 이 정도까지, 뭐, 아무튼 2015년 이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국 학생들이 잘 맞췄어. 티가 나니까. 근데 지금 못 맞춰. 지금은 한국 학생인지 중국 학생인지 몰라. 또 어떤 학생은 우리말 너무 잘해가지고, 한참 얘기하고도 중국 학생인지 몰라. 응? 놀랍죠? 그리고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학생인데 제가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일본 학생들은 태도가 묘해가지고, 뭐 그냥 순식간에 일본 학생이라는 걸 알아보는데, 왜 그러냐면 성격 때문에 그래요. 전형적인 일본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합니다. 하려다 말고 그러잖아요, 그죠? 머뭇거리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이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가지고 일본의 가정은 다 파괴됐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진실한 대화를 못해. 다 칸막이야. 외적으로 보면 질서 있고 아름답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대화도 없고 그냥 완전 개인주의화 돼버렸어. 숨 막히죠, 이런 사회는.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정말 개인주의화 돼서 서로 간에 이러한 소통이 좀 어려운 구조. 일본이 이제 병들고 있는 거죠. 한국은 사실 들끓기는 하는데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개인주의화 돼 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소통을 원해요. 부모님과 소통을 원하죠, 그죠? 친구들과 소통을 원하고 그걸 바람직한 삶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물론 편한 삶을 추구하기도 하지만은 중국은 정책을 잘못 썼어요. 한 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하는 바람에 여기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족은 좀 자연스러워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중일이 모두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이걸 이제 바로 잡는 21세기가 되면 한중일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사회적인 갈등이 너무 커져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힘이 떨어져요. 가정도 아주 중요한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바로 알미라는 것이 사람 다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시민대학을 지금 요즘 강의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죠. 제가 야단도 많이 치는 편이에요. 좀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나이를 먹었고 뭐 이런 생각들 좀 버리고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시대에 깨어있어서 아니 젊은 사람들이 지금 다 변화하고 있는데 니네 잘못됐다고 말하면 우습다 한마디로. 그런 걸 이제 일본식 표현으로 꼰대라고 그래. 이거 하면 안 돼. 소통해야지. 아유 그게 뭐 좋니? 이런 거 물어봐야지. 너 왜 그렇게 사니? 그 이유를 물어야 된다 이 말이야. 왜 그렇게 사는지 이유를 묻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자기 자신이 깨어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탁 팔짱 끼고 안 깨어 다 잠들어 있는 거야. 이번에도 우리 투표한 결과 보면 알잖아요. 그죠? 60대 이후는 다 잠들어 있잖아.
가끔 화가 근데 뭐 정치 얘기는 그만합시다. 중요한 거는 과학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칸막이가 높아졌어요. 벽이 높아졌습니다. 과학이란 말을 버려야 됩니다. 알미라고 바꾸고, 또 인문학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마치 인문학이 무슨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이해가 됐습니다. humanity는 학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 다움이죠. 그거는 학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고요. 되어가는 과정이죠. 다움이라는 거는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 다움은 무슨 학문이 아니야. 이거는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뭐 공자님도 군자불기라고 하지 않았나요? 사람 다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것이지 완성된 그릇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은 그런데 알매 체계이기 때문에 올바름의 체계 안에다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학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잘못 번역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은 풍요로울수록 좋은 것이고,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루어가야 되므로 우리가 얼만큼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느냐, 그에 따라서 사람됨도 달라지겠죠.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융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앞으로 융합이란 말을 버리자고 얘기를 하겠죠. 네, 저는 다 버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거 잘못됐어. 말이 잘못되면 우리 생각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당연히 행동도 잘못되고요. 행동이 잘못되면 결국 삶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은 생각은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데 말은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을 먼저 바꾸는 것이 가장 쉬운 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밑에 보면 각주 13에 보면 이렇게 훌륭하신 분도 이런 구별을 안 하고 막 쓰시잖아요. 또 안 하겠다고 막 선언하고 쓰시잖아요. 이거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컨버전스는 생물학 용어입니다. 반대말은 다이버전스. 다이는 디퍼런트 할 때 D죠. 투란 뜻입니다. 버전스, 갈라지다. 둘로 갈라지는 거네요. 분기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둘로 갈라지는 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셋으로 갈라지고 넷으로 갈라지고, 둘로 갈라졌다가 두 개가 또 둘로 갈라지면 넷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갈라지기. 컨버전스는 반대네요. 그러면은 갈라졌던 것이 한데 모이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한데 모이기. 물론 이제 아우르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물학 개념이지만 이젠 보편 개념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데 모이기 플러스 아우르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나머지 개념들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더 드리고요. 계몽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세기, 18세기 콩도르세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콩도르세, 프란시스 베이컨, 로크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계몽주의자인데요. 이 계몽운동, 인라이트먼트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죠. 독일어는 아프클레룽, 맑게 한다. 흙탕물을 맑게 한다는 뜻입니다. 인라이트먼트라는 번역어는 빛 안에 세우다 이런 뜻이네요. 우리말로 계몽하면은 몽이라는 것은 무지몽매를 할 때 몽자 쓰는 건데 꿈 같은 걸 얘기합니다. 꿈을 깨트리는 거네요.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깨우는 거. 잠 깨우기. 근데 한국에서는 율곡 선생이 이제 경몽이라고 썼습니다. 계몽 대신에 경몽. 깨치기. 가장 강력한 용어네요. 계몽이란 말과 경몽이란 말은 차이가 좀 있는데 이제 조선 성리학자들이 이해했던 것은 경몽이었습니다. 이미 빛은 다 비추고 있기 때문에 너만 깨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 생각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인라이트먼트는 어둡다는 거야. 그래서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나는 깨어 있는데
빛이 비치지 않고 있어서 못 본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enlightenment, 빛을 비춰라, 이성의 빛을 비춰라 이런 거고, 경몽은 야, 빛이 이렇게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데 아직도 잠자고 있니? 흔들어 깨우는 거네요. 깨기만 하면 이미 이 세상은 빛이 가득한 거야. 방향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경몽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는 거네요. 정반대 방향인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번역의 문제에 시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몽운동이 실패했죠. 17세기, 18세기 실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교를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서양에서 그리스도교는 과학보다 더, 사이언스보다 더 중요한 삶의 덕목들이었는데 이걸 버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버리라고 하는 놈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민주주의가 이제 펼쳐지면서 군중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군중의 시대, 나폴레옹부터 시작되는 거죠. 나폴레옹.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로 끝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군중의 시대가 출현해서 혁명이 일어나죠. 이런 군중들은 그래서 혁명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이성이 들어와요? 계몽도 없고 이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는 거죠. 모든 건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폭력적이고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여기 한 2세기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계몽의 시대가 제2차 계몽의 시대가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사라는 게 이렇게 할 수 없어. 한번 전진했다가 후퇴했다가 전진했다 후퇴했다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하는데 계몽운동은 1차로 실패를 했다가 융합을 통해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79쪽 첫 번째 단락 그 뒷부분. 자, 우리는 어디서 왔고 왜 여기 있으며 또 어디로 갈 것인가? 누가 이 질문을 그렇게 많이 물었냐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그렇게 많이 물었어요. 야, 그분이 이 말만 하면 막 그냥 신도들이 그냥 비명을 질렀죠, 그죠? 이건 누구도 답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저도 많이 써먹는 건데, 우린 어디서 왔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그건 오직 신만이 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들은 목사님들이 물을 만합니다. 종교인은 이런 걸 물어야 되는. 우리 어디서 왔나요? 사람은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신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물학자들이 묻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생물학자들이 이 물음에 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신은 말해주고 싶어도 물어보지 않으니까 신은 이제 벙어리가 되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신은 침묵하는 신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앞 재미난 실험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79쪽 마지막 단락 1990년 초 애리조나 오라클 사막 재미난 실험실 지구를 만들었다. 13,000평방미터 바이오스피어라는 건 뭐 생물권, 바이오는 비오스, 바이올로지, 주올로지는 주는 동물원이죠. 주올로지, 동물학, 바이올로지, 생물학. 비오스는 원래 동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생물로 쓰이고 있어요. 주는 원래는 생물이라는 뜻이었는데 그러니까 주하고 비오스가 바뀌었네 뜻이. 아무튼 이런 일도 있습니다. 현재는 생물이라고 이해가 쓰이고 있습니다. 축소 모형을 만들고 90년 초에 만들고 현장을 넘기시면 91년 9월에 입주자 8명을 집어넣었어요.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죠? 척추동물 25종 가운데 19종이 전멸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바퀴벌레, 배짱이, 개미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자, 곡물을 포함한 일반 식물은 거의 뭐 꽃을 못 피우고 나팔꽃, 시계풀, 덩굴식물 이런 것들이 이제 울창하게 돼서 결국 2년 버티지 못하고 탈출했다는 거죠. 이렇게 묻고 있네요. 왜 실패했을까요? 완벽하게 제작을 했는데 우리 인공지능 실패랑 똑같은 거네요, 그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왜 그 AI가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구별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뇌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사람은 고양이와 뇌를 순식간에 구별해내는데 AI는 그 간단한 걸 못했을까요? 알고 봤더니 전혀 간단한 게 아닌 거였어요. 우리가 말로 고양이, 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쉬워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고양이와 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뇌는 우리 뇌에서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영역의 90% 정도는 우리가 알아챌 수 없이 뇌가 스스로 저절로 활동하는 영역. 우리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뇌는 그런 신비스러운 작용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그 과정이 좀 밝혀져 있습니다. 뭐 여러 말로 이제 쓰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뇌는 이 패턴화 과정을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톡 말과 연결돼서 이거는 고양이다라고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면 우린 비로소 이제 이건 고양이라고 아는데 그 이전 단계 의미로 연결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알아챌 수가 없는 거죠. 이 단계가 없으면 우리는 고양이와 개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이러한 90%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입력해 둘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인공지능은 구별할 수 없었네요. 방향을 바꿔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생물권 실험하고 인공지능 실험하고 둘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연 상태에서 주어지는 그런 복잡성 이것을 구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대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잡성이라는 것은 구현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것이냐고는 좀 더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복잡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당연히 이런 복잡한 체계를 동시에 연구할 수 있는 융합 학문이 요구된다. 그래서 AI는 이런 방법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융합 학문들이 출현하면서 이제까지는 문제로 던져지지도 못했던 것들이 생겨나고 예를 들어서 인간의 뇌를 복제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는 문제로 던져지지도 않았었죠. 인간의 뇌를 백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뇌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백업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문제들이 던져지고 있죠. 문제가 던져진다는 것은 풀 수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자, 이 세계가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 복잡한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복잡성을 풀기 위해서 융합학문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가치는 있는 논의이기 때문에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81쪽 첫 문장.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자, 사람이라고 좀 바꿔보시고 사람, 삶을 살아가는 자죠. 삶을 살아간다. 혼자 살 수는 없네요. 혼자 태어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건 분명하고요. 요즘은 저는 이제 홀로족, 홀로들 이런 말들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홀로살이, 홀로 그냥 재밌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늘어나고 있어요.
1인 가구라고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 1인 경제? 뭐 이런 말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를 위해서 비싼 음식을 먹잖아요. 옷도 비싼 거,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예상들 했는데, 1인 가구 늘어나니까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야. 자기를 위한 소비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제 뭐 싱글족이라고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저는 우리말로 홀로족, 또 이렇게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수로 그냥 홀로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홀로라는 것은 한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아간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이제 삶이라고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인간과 좀 다릅니다. 인자라는 것은 한자로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 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양을 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자는 중국의 이제 문들이 예전에 이렇게 문자, 그래서 밀고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뭐 그 서부 영화에 많이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탁 밀고 들어가는 거. 한국은 이런 문이 없었어요. 중국식 문이 없었어. 응? 한국은 좀 오래죠, 오래. 그 살인문처럼 해가지고 딱 맞아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드나드는 문이란 뜻입니다. 오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햇빛이 쭉 비친 게 이제 간자입니다. 이상한 표현. 원래 이제 중국어로 그냥 사람 인자만 써도 되는데 인간이라고 써가지고 뜻이 아주 이상해졌어요. 그러면 사람 사이란 뜻이네요. 근데 이 간자는 또 거의 빈틈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지? 헷갈려. 그냥 사람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 사회적 존재라는 말이 또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모여살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여살이를 한다. 혼자 살아가지 않고 모여 산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만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동물이 모여 살죠. 바다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래가 뭐 혼자 살길 좋아하지만은 그건 혼자 산다기보다 홀로 사는 걸 거예요. 짝짓기가 되면 이상하게 만나잖아요. 또 헤어지고 또 새끼 나면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생명체 가운데 정말 혼자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같은 종끼리는 모여 살고. 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짝짓기 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같은 종이야. 이해가 쉬운 거죠, 그죠? 짝짓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낳아진 후손이 생식 능력을 가지면 같은 종이야. 아주 쉬운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뭐죠? 당나귀하고 말하고 하면은 노새가 나오는데 이게 걔는 불임이잖아. 후세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종. 구분하기 쉬운 거죠, 그죠? 종이라는 게 원래 씨란 뜻이야. 그러니까 씨는 씨가 씨를 낳으면 같은 씨. 한 씨가 다른 씨 못 나오면은 다른 씨. 아주 쉬운 표현이에요. 종이란 말을 버리면 씨앗이라고 가면은 뭐 감자 씨에서 감자가 나오지 뭐. 쉬운 거잖아요, 그죠? 사람에서 사람 나오고 닭에서 닭 나오는 거고. 쉽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사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씨를 퍼뜨릴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없기 때문에 항상 모여살이를 해야 됩니다. 사람만 그런 거는 아니네. 그러니까 다윈이 이런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물리학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사회적 모여살이를 합니다라는 말을 물리학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양자역학으로 사람의 모여살이를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상을 안 해보셨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그런 양자들의 순간순간의 확률의 분포도를 가지고 이런 개체를 설명하니까 모여살이라는 것은
그런 확률의 분포도가 계속 사실은 이게 무한대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매 순간이 기적인 거예요. 계속 안 흩어지고 계속 같이 이동해 다니니까. 그죠?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 이제 우리가 밖에 집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제곱 돌아온다는 거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여자랑 계속 같이 산다는 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설명을 못 해내잖아요. 근데 뭐는 설명을 잘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사는 방식은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같이 살아가는 방식은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의 현상이 서로 다른 학문 분과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알매 체계를 알매 체계, 알매 짜임새를 만들어 낼 때 그 알미라는 것이 그렇게 서로 융합, 한데 그 아우러질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지식 융합의 존재론적 근거, 자연의 통일성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칸트가 사실 말을 했던 내용인데요. 자연의 통일성이라는 거는 자연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이제 대상은 물리학적으로도 연구할 수 있고 생물학적으로도 연구할 수 있게끔 생겨 먹었다는 거야. 쉽게 설명이 되네요, 그죠? 본디 그래 원래. 그래서 뭐 하나의 물리학적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허용해 준다는 거죠. 약간 문제 제기를 하나 한다면은 자연의 통일성이라는 개념은 이게 확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이 뭘 말하는 거죠? 사람은 자연인가요? 또는 우리가 이제 기하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럼 기하학이라는 학문은 자연이에요? 또는 우리 정보학,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거는 자연인가요? 아니야. 그런데도 물리학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완전 기호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요한 학문들은 자연과 무관한 기호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자연의 통일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모호한 개념이고 더 중요한 거 학문의 대상, 알의 대상, 알거리하고 그 알을 읽어 나가는 방식을 구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알의 방식, 학문의 방법은 그 알의 대상과 다른 거야. 그러니까 동물들은 이 방법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학문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학문의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귀납법, 연역법, 추리 또는 실험 도구들 또는 가장 중요한 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학문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천체 물리학을 하면서 허블 망원경 같은 게 없다. 전파 망원경이 없다. 그럼 할 수 있겠나요? 못 하는 거죠. 이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 있을 때, 실험 도구들이 있을 때 비로소 학문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도대체 자연의 통일성이란 말을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프란시스 베이컨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귀납이라는 것이 융합의 근거다. 제가 한번 프란시스 베이컨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귀납이라는 것이 융합의 근거이지 자연의 통일성 같은 것이 융합의 근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귀납은 여기저기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방법의 통일이 융합에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개념을 통일시켜야 되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단일한 방법론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또는 유기성, 방법 사이에 유기적
체계, 이걸 만들어내야만 융합 학문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통일성 논의는 칸트에 의해서 이미 전제는 됐지만은, 받아들인 적이 있지만은, 그 이후에 자연의 통일성은 증명이 될 수 없어서 상당히 폴레믹, 논쟁거리가 됐던 그런 개념입니다. 한 장을 좀 넘기시면요. 첫 번째 줄에 윌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지식융합의 이 근거로서 사람의 본성을 꼽고 있습니다. 요건 뭐 좀 하나만한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학문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다. 암도 결국은 사람이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을 서로 한데 아우를 수 있기 위해서는 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의 근거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크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과, 하나의 암과 다른 암을 한데 아우를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그 서로 다른 암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그렇게 어렵게 문제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암과 다른 암이 서로 한데 아우러질 수, 한데 모을 수 있다면은 이유는 간단한 거죠. 두 개의 암 사이에는 한데 모일 수 있는 교집합 지점, 서로의 공통된 지점이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디지털 컨버전스 할 때 강조했던 게 그런 거죠. 소리, 그다음에 빛, 이런 것들, 또는 텍스트,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른 아날로그 차원에서는 완전히 다른 시그널 신호였잖아요. 완전히 다른 신호 체계였는데 불구하고 이걸 디지털 형식으로 바꿔주니까 모든 것을 하나로 컨버전스 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의 이런 통일에 의해서 바로 서로 다른 자연들이 하나로 모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자연의 통일성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법의 통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문제 제기를 좀 잘못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82쪽 세 번째 달라. 자, 그렇다면 지식융합의 인식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요거는 문제 제기가 좀 잘 됐습니다. 결국 지식의 통일성이라고 말해야겠죠. 암과 암 사이에 이제 통일이란 말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통일. 통자라는 말은 여기 각주 26을 보면은 유니티라는 말을 좀 썼죠. 우노스, 이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하나됨, 이런 뜻이네요. 또는 T가 들어갔으니까 알매 하나다움, 알매 하나됨, 알미 하나 되는 성격을 말하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은 거죠. 알은 어떻게, 서로 다른 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하나가 온전히 되진 않습니다. 네. 생물학적인 암과 물리학적인 암은 온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서로 공통된 점들을 추출해내거나, 또는 가장 이상적으로는 그 서로 다른 암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상위의 암, 그게 트랜스였죠, 그죠? 그걸 넘어서는 암을 우리가 갖게 되거나,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개념은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통이라는 거는 물줄기를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강물줄기. 이렇게 쫙 강물줄기가 여러 갈래로 이렇게 흐르다가 한 군데로 모여지죠. 그럼 이게 바로 통입니다. 통이라는 것은 그 전제에 서로 다른 갈래의 물줄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남한강, 북한강, 그래서 한강이 쭉 이렇게 흘러드는 거죠. 서로 다른 물줄기가 하나로 모이는 과정. 그러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유래나 원천은 달라요. 하지만 그 둘이 어떻게든
한데 모여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입장은 아주 강한 이제 통합이론인데요. 강한 통합이론입니다. 지지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형이상학이 물리학하고 그럼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이상학의 목을 치죠. 형이상학을 제거해 버립니다. 왜? 통일이 안 되잖아. 어? 마치 이거하고 똑같네요. 남북 통일 열심히 하려다가 요즘 젊은이들이 남북 통일에 대해서 좀 시큰둥한 이유가 있죠. 통일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통일이 안 돼. 통일하면 이제 더 남쪽 사람들 경우라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피곤하죠 일단. 통일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결국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복지 부분에서 크게 후퇴한다는 것인데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민족 통일이라는 이 개념보다는 뭐 민족 통일 안 해도 같은 민족인데 일단 그 전제는 깔려 있고, 두 번째 전제는 민족보다는 개인의 삶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통계 자료도 이런 거 보여주고 있어요. 개인의 삶 뭘로 측정할 수 있냐면 밥 먹는 시간을 가지고 많이 측정해요. 밥 먹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개인의 삶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한번 척도 30분. 아침, 점심, 저녁 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아침은 가장 짧고 점심은 뭐 30분 조금 넘게, 저녁은 저녁은 보통 그 유인원들의 일반적인 식사 시간은 한 끼 식사 시간은 5시간입니다. 익히지 않은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익힌 걸 먹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1시간 정도로 짧아졌어요. 종류도 많아졌죠, 그죠? 익히니까 불을 사용하면서 덕분에 창자도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덜 쓰게 된 거죠. 뇌로 올라가서 뇌가 커질 수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됐는데 뇌가 커지니까 할 일도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먹어야 됐던 거죠. 빨리 먹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빨리빨리 먹습니다. 제가 적응이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수들하고 밥 먹을 때 교수들이 느긋하게 먹을 것 같잖아요. 야, 5분이면 다 먹어 치워. 너 치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쳐다보고 있어. 어떡하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경고를 합니다. 저 천천히 좀 잡수세요. 나 워낙 늦게 먹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천천히 먹을래도 이분들은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천천히 먹어도 10분이야. 난 30분 이상 걸려야 되는데 점점 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되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하고 먹으면 나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니야. 실례가 되잖아. 그럼 딱 보면 뭐 벌써 난 한 2숟갈 먹었는데 다 먹었어. 그러면 개인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할 일, 공동체적인 거, 어떤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의무에 지금 쫓기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근데 현재 많은 이제 그 젊은이들은요, 식사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요거는 의무보다는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로 갈수록 이제 아침, 점심 분명히 다를 텐데 통계적으로 보면 점심, 저녁을 많이 통계 자료를 내는데 훨씬 길어지고 있어요. 즐기고 있는 거예요, 삶을. 그러면 이 시간을 즐긴다는 것은 뭐를 줄이고 있는 거죠?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이 일하는 시간을 줄여도 삶의 질이 유지가 되는 구조가 된 거죠. 이런 걸 생산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생산성이 높아졌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삶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일성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하나의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은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남북 통일 문제에서도 잘 알 수 있지만은.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서로 잘 들어맞는 부분 우선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지식 체계도 한꺼번에 다 하자가 아니고 일단 부분 맞는 부분부터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배워 나가야 되는데요. 이걸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 찾기. 솔루션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냐 하면 해결하기 쉬운 것부터 차례차례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죠. 83쪽 이하부터는 이제 뭐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셔도 되는데요. 이 문제는 나중에 제가 통섭이라는 책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반복이 될 텐데 지식의 융합에서 왜 마음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느냐. 그 윌슨이 그런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그 지식 융합의 근거는 결국 인간의 본성에 있다. 사람의 본성에 있다. 사람의 본성 가운데도 바로 마음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을 한데 아우르기 위해서 알미 한데 아우러지는 자리로서의 마음을 먼저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본 거죠.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뭐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논의 자체가 좀 정교하지 못한데요. 일단 84쪽으로 가보면 그 인용 부분 지나서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몸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정신과 마음도 함께 사라진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증명된 게 아닙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정신은 어디에 깃들여 있다고 말을 해야 됩니까? 몸 안에.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전제네요, 그죠? 양자 이론은 좀 양자역학에 의한 설명 틀이 마음의 틀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마음이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도 양자의 체계이고 몸도 양자의 체계입니다. 그러면 몸의 양자의 확률 분포도와 정신의 아주 고밀도지만 이곳이 일정한 패턴을 갖고 움직여요. 그러다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유체 이탈.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됩니다. 김병주 웃었잖아 지금. 발견이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임사 체험을 설명을 해요. 딱 죽었는데 내가 죽었으면은 의사들이 뭐 하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중환자실 위에 이렇게 신문 올려놨더니 그 사람은 읽을 그 신문이 거기 있는 줄을 알 수가 없는데 죽었다 깨어났는데 물어보니까 그 신문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유체 이탈 외에는 뭐 정신이 나간 거죠, 이렇게 나가서 멀리 못 가고 멀리 못 가고 이렇게 떠돌다가 의사들도 보고 신문도 잠깐 보고 한 거죠.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이 들어오면서 양자 이론으로 정신을 설명한다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정신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상식적인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상식이 너무 반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생각을 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알지도 못하잖아, 우리는.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착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우리 뇌가 처리한 결과만 내가 보고를 받는 거예요. 과정은 우리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초 뒤, 2초 뒤, 5초 뒤, 10초 뒤 내가 무슨 생각을 할지는 몰라. 왜? 뇌가 처리를 해서 결과를 줘야 돼. 그 전까지는 깜깜해. 알 수가 없잖아요. 어? 하지만 10초 뒤에 뇌가 처리를 해가지고 딱 결과값을 주면 그때는 생각이 나는 거죠.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뇌는 계속 프로세싱, 처리를 하고 있었지만 보고를 안 한 거야, 이놈이. 그러니까 나는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 보고를 받고 나면 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지만은 그냥 믿는 거죠. 어떻게? 해봤거든. 시행착오라고 말하는, 그죠? 사이버네틱스죠.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또는 안 됐지,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될 거라고 해서 도전하고, 그죠? 그러면 피드 포워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돌아가고 되돌아보고 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의 결과들을 다시 되새겨봄으로써 올바른 길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과정 전체는 난 몰라. 결과만 갖고 보고를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도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옹호될 수 있지만 앞으로도 옹호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85쪽으로 가면요. 화이트헤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존 썰, 한국에서 뭐 존 썰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존 썰도 아주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핵심은 요거네요.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을 몸으로 환원한다. 환원주의 또는 이제 물리주의, 피지컬리즘, 물리주의라고도 말하고 환원주의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둘 다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제가 다루지 않겠지만은 마지막 문장 보시면 85쪽 마지막 문장, 마음을 구성하는 세포적 사건들은 무엇인가? 마음을 만들어내는 물리적 과정, 여기 구성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모든 걸 설명하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데 물질의 종류가 있습니다. 큰 물질, 작은 물질, 소립자. 지금 식수입자는 이론적으로는 발견이 예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후에 소립자 가속기, 입자 가속기를 몇 킬로미터지? 27km인가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결과값이 뭐 처음에 수입자가 검출됐다 뭐 했다가 계산 잘못됐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아직 발견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히그스 입자, 신의 입자라고 말하는 이 히그스 입자가 발견이 되면 이제 우주 이제 상대성 이론의 빈틈이 메워지게 되는데요. 이 히그스 입자는 원래 뉴턴이 이미 예언했던 겁니다. 그 H로 뉴턴 방정식에 들어가 있는 H가 바로 히그스 입자를 나타내는 건데요. 아직 검출이 안 돼서 문제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매스, 덩어리라고 하는 이 종류, 덩어리에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만들어진 입자는 수소 뭐 이런 거, 수소죠. 헬륨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탄소 이런 게 만들어지죠. 그죠? 몇 개 안 됩니다. 그죠? 몇 개 안 되는데 뭐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뭐 이런 소립자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물질의 단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정신, 마음이라는 것도 이런 물질에 의해서 구성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음은 투명한 몸 같은 거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보이는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invisible, 보이지 않는 몸이 있어. 근데 이 둘은 어쨌든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받아들일만 하신가요? 중요한 건 우리가 모른다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가설이기 때문에. 가설을 지금 너무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뉴런 시냅스들의 패턴, 이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그걸 마음이라고 부를 이유는 뭐가 있죠? 그냥 뉴런 시냅스, 뉴런 패턴이라고 말을 해야지 그걸 마음이라고 부르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란 말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마음이란 말을 만든 사람들은 뉴런을 몰랐다. 그럼 옛날 말을 현재에 갖다 쓰고 있는 거네요. 그럼 버려도 되겠네. 아, 뉴런의 집, 뉴런의 패턴, 뉴런이 만들어낸 어떤 꼴, 이걸 마음이라고 지금 보고 싶은 거죠. 현재는 그 정도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86쪽으로 가보면요. 결국 이 과정은 마음을 뇌로 환원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 인간의 뇌는 4학년간 이루어진 시행착오의 증인이다. 뇌가 증인이라고 지금 썼는데 마음은 곧 뇌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마음은 뇌의 작용이다. 작용이란 말이 이렇게 어려운 말입니다. 스티븐 핑커가 많이 썼던 표현인데요. 테드 강연에 한번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에 관하여 라는 아주 재미난 강연을 했어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스티븐 핑커를 검색하시면은 테드 강연이 아마 검색이 될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강의이고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한번 강의를 나중에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번 써먹어 봤는데 그런 식의 강연을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자, 인간의 뇌, 이 뇌가 일종의 물질이다 보니까 뇌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뇌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왜? 뇌가 바로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초기, 포유류, 영장류, 뇌가 다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뇌들, 그럼 각각의 뇌에서 마음이 발생하는지를 연구해야 되겠네요. 87쪽으로 오면은 과거의 뇌로부터 현재 인간의 뇌까지를 쭉 하나의 단계로 보는 거죠. 이걸 진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볼루션. 이건 뭔가가 생겨 나온다는 뜻이네. 밀고 나온다. 터져 나온다. 그러니까 뭔가 씨앗 상태로 있던 것이 개화해 나온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화라는 말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볼루션의 의미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볼케이노 하면 화산이라는 뜻이잖아요.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은 밀고 나가기 또는 터져 나오기 이런 뜻입니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가 안에 있어야 되는데 환경이 막고 있어요. 그러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한 부분이 느슨해졌어요. 그럼 그쪽을 밀고 나가겠죠. 터져 나오죠. 터져 나왔는데 그쪽에 너무 살기가 좋아요. 그럼 막 그쪽으로 터져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볼루션. 그 번역을 우리가 또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생동감 있게 느껴지잖아요. 뭔가 안에 충동이 살아나가고자 하는 생존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 생태계라는 에코시스템이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조정이 갑자기 허물어지거나 그러면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이제 이런 생태학적인 균형이 깨지면 결국 생존을 위해서 보다 유리한 쪽으로 밀고 나가게 되죠. 밀고 나가서 어떤 부분에 이제 하나의 큰 삶의 털, 서식지 이걸 만들어내면 그것이 이제 진화에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고 나가기 또는 터져 나오기 이런 식으로 역동적 개념을 사용했더라면은 이렇게 우리가 뭐 진화라는 개념이 마치 진보처럼 들리고 생태계라는 이러한 이코시스템과 무관해 보이잖아요. 진화하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이런 이제 좀 역동적 개념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면 뇌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왜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현재 아마 김평 씨하고 저하고 뇌 용량을 잰다면 김평 씨가 저보다 20cc 많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머리가 더 좋은 거야. 현생 인류가 출현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보다 뇌 용량이 더 많아져.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죠. 동영상 처리를 많이 본 거야. 근데 동영상 처리는 정보량의 폭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뇌 용량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이렇게 머리가 위로 이렇게 솟아요. 예. 옆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옆으로 가는 거는 이 뼈가 여기 튼튼해가지고 옆으로 가기가 좀 어려웠고 여긴 좀 열려 있죠. 여기 천개, 그죠? 열려 있어서 위로 이렇게 여긴 얇아지고 있어요. 그 꿀밤 주면 안 돼.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즘 학생들이 다 뼈가 부실해. 그래서 똑똑 부러져. 계단에서 넘어지기만 해도 부러지고 막 그러거든요. 짚기만 해도 부러지고. 우리 때는 뭐 그런 적이 뭐 굴러 떨어져도 뭐 그냥 다치는 정도지 멍드는 거지 부러지고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여학생들이 특히 더 심하더라고요. 운동도 많이 하나 먹는 것도 부실하니까.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보 처리 용량, 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뭘로 생각을 하냐면 동영상으로 생각을 해. 이미지로 생각하는 단계를 넘어서 있어요. 이미지 띵킹을 넘어서 이제는 모션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걸 표현할 말은 없어 지금. 현대 세대들은 현생 인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지로 다 하다가 뭐 몇 년 만에 갑자기 동영상으로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근데 이걸 표현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헐. 응? 전체를 말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모티콘 사용해야 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말이 없는데 지금 본인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와 우리가 오랫동안 갈고 닦아왔던 말 사이에 갭이 생긴 거예요. 틈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갈등 상황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 뇌가 바로 이렇게 터져 나오기, 터져 나가기, 밀고 나가기 방식으로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변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평수 창자를 절반으로 잘라낸다면 뇌가 더 커질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 에너지 소비, 예를 들어서 이런 근육의 양을 지금 절반으로 줄이면요, 뇌 더 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발전한 뇌를 더 많이 쓴다면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근육을 줄이고 창자를 짧게 해가지고 뇌 용량을 키워서. 근데 그 다음은 문제입니다. 말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이 말을 키우는 것이 이제 앞으로 급선무가 될 겁니다. 어떻게 말을 못 하잖아. 머릿속으로 한 거를 어떻게 말할까요? 말을 해야 공유가 되잖아. 공유가 돼야만 서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공유가 좀 어려워지는 차원이죠. 어쨌든 지금 마음을 뇌로 환원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가 빠졌네. 여기는 지금 또 어디로도 환원하고 있어요? 컴퓨터, 인공지능으로 다시 환원하고 있죠. 뇌는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뇌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실험할 수가 없잖아. 뇌는. 그래서 찍을 수는 있는데 현재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단층 촬영 이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요. 지금은 뭐 그 fMRI 같은 걸 찍으면은
실시간으로 뇌를 들여다볼 수가, 자기 뇌를, 내가 팔 올리면은 내 팔 올렸을 때 내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내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하기 그래도 이렇게 쪼개볼 수는 없잖아. 연구에 한계가 있는 거야. 근데 인공지능으로 이걸 대체하면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감정을 느낍니다. 인사를 할 수 있고,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고, 표정을 감지하고,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낮은 단계지만 자기의식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물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 기분이 어때? 그러면 난 뭐 좋아.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별로야. 그럼 그때 그가 처리되는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우리가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 스스로 설계되는 겁니다. 자기학습 프로그램이요.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우리 생각도 저런 방식으로 프로세싱, 전개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거꾸로 이제 어디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뇌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음에 대한 완벽한 이론을 우리가 구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아직 멀었지만 큰 틀은 이렇게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약속이 생겨가지고 이 정도 할 텐데 조금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융합의 문제는 일단 기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융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좀 논문 같은 걸 좀 올려놓을 테니까 미리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 융합을 이해하고 나면 이것이 어떻게 사회화됐는지, 시대의 문제로 확장이 됐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의 과정 속에는 적어도 세 개의 주체가 기업, 그다음에 정부, 그리고 학계라고 하는 산학연이라는 이 체계가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융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융합을 강조하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융합이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면요, 대학은 완전 구조조정이 돼야 됩니다. 사실 미국은 다 융합 체제로 되어 있어요. 뭐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상위권 대학들은 융합 체제로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EU라든지 일본은 아직 그 정도는 못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기업의 어떤 변화 요구에 대해서 대학들이 좀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도 서울대, 연고대 정도를 빼고 나면 거의 기업 친화적이죠. 그 말의 의미는 융합이 한번 한국에서 바람이 불면 대학 전체가 융합의 체제로 완전히 개편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문이 융합의 체제로 바뀌게 되면요, 그건 어디로 갑니까? 곧바로 삶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삶이 융합적이 되는 거죠. 그게 한국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왜 한국에서 이 융합이 이렇게 산업이라든지 정부 측에서는 뭐 산업융합진흥원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까지 설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를 들끓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이런 고민 중인데, 일단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지금 계속 논문제 읽고 있지만은 전문가들도 융합을 잘 이해 못하고 있어요. 융합이 뭔지. 이건 융합의 기본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겁니다. 융합의 첫 번째 조건은 개념을 공유해야 돼요. 서로 다른 학문 분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념을 공유해야 돼. 제가 이제 개념을 모두 자비 이렇게 쓰니까 모두 자비를 같은 뜻으로 써야 돼. 근데 서로 달라, 이게. 어떤 사람은 퓨전,
어떤 사람은 유니피케이션, 어떤 사람은 인티그레이션, 어떤 사람은 컨실리언스, 어떤 사람은 뭐 컨버전스. 제각각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융합이라고 쓰고 있어요. 안 맞죠. 이런 개념의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는 한국에서. 결국 번역의 문제, 또 학문화의 문제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요걸 좀 한번 해결해 주려고 노력 중에 있는 거고요. 기술융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결국은 학문융합입니다. 그리고 학문융합은 바로 학자들이 주체가 돼서 해나가야 할 과제인 거죠. 여러분들도 학문융합까지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고, 기술융합은 사실 우리가 학자들이, 특히 인문학자나 이런 학자들이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융합은 큰 틀로 보자면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융합, 이렇게 짜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인문학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유식 융합 모델은 인문학이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융합 모델 가운데 많은 부분은, 뭐 다는 아니지만 한 부분씩은 인문학이 참여가 됩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 인문학이 좀 구색 맞추기 식으로 들어갈 뿐 실제로 참여가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은 그 시너지 효과가 좀 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문학은 결국 삶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융합이 됐을 때 어떻게 삶으로 피드백 되돌아올지를 인문학자들이 참여를 해서 그 길을 만들어 가야겠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면 그 길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인문학자가, 자생적 인문학자가 거기 함께 참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큰 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몇 주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철학이라는 게 분야마다 다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철학과가 따로 있는 것처럼 융합이라는 것도 그 대표적인 어떤 개념이 앉아서 있고 분야마다의 융합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융합이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다가서 할 게 아니라 분야마다의 어떤 발전이 따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대표적인 어떤 융합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잘 퍼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주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뭐 BT, NT 뭐 하는 IT, 이게 뭐 보통 이제 세 T, 네 가지 해가지고 지금 뭐 ICT 이렇게도 쓰고 국가를 지정해 버렸어요. 이제 요즘은 뭐 국가 산업 발전 계획 뭐 2030, 미국에서도 이 짓을 했는데 전략을 미리 세워. 미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많이 생겨가지고 뭐 미래 먹거리, 지금 외신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경제를 굉장히 어둡게 지금 다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미래 먹거리 없다. 한국에 미래 먹거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재벌이 투자를 안 했다는 뜻이죠. 재벌들은 돈만 쌓아놓고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면 미래는 사라지는 거죠. 미래는 도전해야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국가가 나서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 우리 전두환 때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공학 이런 거 했거든요. 신소재 개발. 지금 NT라는 분야, 나노물리학 분야, 이거는 굉장히 미래 전망이 밝은데 한편 위험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다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정부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지정하겠어요? 결국 이제 학자들이 이런 걸 지정해야 된다고 밑에서 융합학회 이런 데가 있어요. 해가지고 올라와서 자기들이 다 먹는 거죠.
지원 금액이요. 2천억, 3천억 이런 규모예요. 뭐 우리 인문학의 뭐 10억, 20억 이런 단위가 아니야. 지원 단위 자체가 2천억, 3천억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한 학회 차원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법을 만들면 지원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산업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결국 학문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인문학에 콩고물을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선점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말의 의미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마 그 성기 씨의 질문의 핵심은 학문마다 이렇게 융합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학문 자체로 결정되지 않고 나중에 제가 한 논문을 소개하겠지만은 융합은 학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손잡고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문끼리 이렇게 잘 맞아서 되면 가장 이상적인데 해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그래서 뭐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조각이라는 거하고 뭐 음악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청중이 안 와요. 그럼 융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게 융합이라는 데 밑에 깔려 있어. 정치적인 거죠. 융합을 해가지고 결과 많은 사람이 온다.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래서 융합은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융합을 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학문론 차원에서의 융합하고는 이건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거죠. 학문론 차원에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보틱스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어떤 로봇을 이제 비밀스럽게 침투를 시키고 싶어요. 그럼 잠자리 로봇을 만들겠죠. 잠자리 로봇 어떻게 만들죠? 잠자리 연구해가지고. 그럼 곤충학자가 들어와야겠네요. 그럼 곤충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또 정보학자가 들어오고 공학자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자리 스파이 로봇을 만들면 뭐 물론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인명구조죠. 그죠? 인명구조 해가지고 하지만 실제 투입되는 돈 버는 곳은 어디예요? 군사용이죠. 어쨌든 뭐 쓸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예전처럼 호기심, 학문적 진리 탐구 이런 목적으로 융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EU에서 건설했던 그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입자 가속기, EU, 유럽의 입자 가속기는 아마 그런 학문적 탐구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엄청난 전제가 깔려 있어요. 힉스 입자를 발견하면 인류의 에너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라는 뭐 또 다른 저마다의 포석, 정치적 포석들이 다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순수한 의미에서 학문과 학문 사이에 잘 맞고 안 맞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평 씨는 문콘 버리고 융합으로 전공 바꾸셔가지고 중국 가서 융합 전도사가 좀 되셔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 또 이제 중국이 너무 자연과학만 지금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중국 전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갑갑해. 중국 전통이 뭡니까? 그러면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 이거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건 이제 과거적인 거고, 미래적인 걸로 간다면은 융합으로 막 나가야 돼. 인문학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자연과학이 지금 유세다 보니까 인문학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많지 않아요. 어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제 논문 좀 올려놓고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융합이라는 것이 기술 중심으로 공학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문학자들은 사실 생각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외당하고 그러는 건데, 인문학도 분명히 융합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문학이 참여되지 않는 융합은 저는 이제 이쪽으로 글을 쓰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해요. 사람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한 흐름으로 쭉 보자면은 사람이 뭔지, 사람이 사람을 디자인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사람이 뭔지를 물을 때 요거는 공학자들이 물면 안 돼. 공학자들은 어떻게 물어요? 공돌이 수준에서 묻는 거야. 그럼 팔을 이제 얼마짜리 팔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공학적으로만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인문학자, 총체적인, 더 나아 지구 전체 차원에서 그리고 인류의 이런 진화 과정을 전체로 한데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인문학자, 과학을 버리는 게 아니고 과학을 포용하는 이런 인문학자가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대답을 주고, 그것을 공학자들이 어기면 우리 사회가 징벌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안 된다. 사람 목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 몸에 이식하는 이런 수술을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가 딱 표준, 기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나노기술 정말 이거 함부로 써가지고는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문학자들이 참여해서 나노기술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나노기술이 이제 쓰이는 적용의 범위 또는 단계들 이런 것들을 적절히 우리가 생태라든지 삶이라든지 가치의 문제에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